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재정학을 배우는 데 필요한 미시경제학 그리고 수리경제학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일단 우리가 그 재정학에서 또는 공공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방법론이 바로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라든지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도출된 시장의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최적화 문제가 아닌 문제는 게임 이론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기초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최적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최적화 문제를 풀려면 미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그리고 최적화 문제의 1개 조건, 2개 조건, 그리고 이윤 극대화, 다음에 이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제약이 없이 푸는 문제가 있고 제약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최적화 문제 1, 2개 조건은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 무제약 하의 최적화 문제, 그리고 아래에서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학 응용 문제인 효용 극대화 문제, 그리고 비용 최소화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제약 조건 하에서의 이 극대 또는 극소 문제를 푸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극대화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화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반대로 제약 조건을 이 원함수와 이 제약 그 조건과 바꾸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두 개의 문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듀얼 프로블럼, 쌍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볼 것이고, 다음에 시장 균형 문제를 푸는 시장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그 최적점에서 예를 들어서 외생 변수나 모수가 약간 움직인다면, 변화한다면 최적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비교 정태 분석 응용 문제인 동등능력, 보상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전반적으로 최적화 문제에 기반한 경제학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그 최적화 문제란 어떤 한 사람 또는 하나의 경제 주체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게임 이론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어떻게 분석하는가, 바로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전략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론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어떤 분석을 실시를 할 때 어떤 경제 주체에 A라는 경제 주체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원리로 선택을 하는가를 경제학에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어떤 선택이 일어났다면 그 선택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고전적인 미시경제학에서는 그 원리를 어떤 A라는 사람의 이익을 PA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 변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Y는 X of PA of X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X는 선택 변수가 될 것이고, Y는 A의
이익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은 이게 X 스타라는 점에서 선택 변수를 선택을 했다. 뭐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생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X 스타를 선택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이 이익 함수를 극대화 시켜주는 점에서, 즉 함수 값이 가장 큰 지점에서 이 소비자 그 A라는 경제 주체가 X 스타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그 개인 경제 주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극소화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론을 배울 때는 소비자는 어떻게 소비 행위를 결정하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바로 소비자의 효용이라고 하는, 즉 소비로부터 오는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은 아시다시피 이런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그 경제 행위를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모형한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수학적인 모형으로 표현을 할 때 바로 극대화, 즉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문제로 풀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 극대화 또는 극소화, 극대극소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화 문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F라는 어떤 함수가 경제 주체의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변수는 x1부터 xn까지 n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F가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라면 경제학에서는 이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의 극대값을 찾는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F가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극소화하는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화 문제는 이렇게 선택 변수를 이제 선택하는 원리로 바로 F라는 함수를 극대화해주는 x1부터 xn까지를 찾는 문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극소화 문제는 F라는 함수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x1부터 xn을 찾는 문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y는 fx라는 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이렇게 표기를 해본다면 이러한 함수에서 종속 변수의 값이 가장 커지는 x를 찾는 문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maximize x fx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만약 극소화 문제라면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속 변수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런 x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극소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극대극소 문제는 정의역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극대극소를 푸는 문제였죠.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현실 경제를 이제 수리적인 모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서 어떤 이 선택 변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소비자의 이제 만족도를 나타내는 함수다. 그리고 x는 개인의 소비다. 그리고 y는 효용이다. 만족도다. 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족도는 계속 늘어가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무한대로 가져가면 효용도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소득이 이 정도 소비를 할 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소비량의 총량이 이 정도로 제약이 된다. 제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는 이 정도 안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 제약 조건은 바로 이 x가 예를 들어서 x0라고 한다면 x가 x0보다 작은 공간이 바로 정의역이 제약되는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제약 하에서는 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무한대까지 갈 수 있지만,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 제약 조건과 만족도 함수가 만나는 이 점에서 최적 효용 수준, 즉 최적 만족도가, 즉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극대화되는 소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에 제약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f라는 함수를 극대화를 하는데, 이때 g라는 어떤 함수가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의 극대화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st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무엇을 제약으로 하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subject to의 첫 자를 따서 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극소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f라는 함수를, 표기가 잘못됐네요. 극소화를 하되 이 제약 조건 하에서 극소화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제약 조건이 x가 x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때 표현은 minimize x, y는 fx를 이제 극소화를 하되 제약 조건으로 x가 x0보다 작다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제약 조건부 최적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합니다. 즉 함수가 연속 함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어떤 꺾이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연속한 점이 없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이런 이제 그 함수를 미분 가능 함수 또는 연속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최적화 문제를 풀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최적점에서 항상 만족되는 조건이 바로 최적점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 0이다. 즉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한다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x0라고 한다면 x가 x0일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0이다. 문제를 이제 만족하는 점을 찾는 것이 바로 최적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란 바로 미분을 해서 0이 도출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극소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화 함수를 푸는 경우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점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0이 도출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면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적화 문제를 찾는 것은 미분을 해서 0을 만족하는 선택 변수를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미분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분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잘게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를 x1 그리고 여기를 x2라고 한다면 이때 x1에서 x2로의 증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델타 x는 x2 빼기 x1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미분이란 이 증분이 굉장히 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를 하자면 이 델타 x에서 델타라는 이 간극이 거의 0에 수렴할 경우 델타 x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1에서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은 이렇게 델타 x를 우리가 차분이라고 하는데 이 차분이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즉 촘촘한 간격이라는 이야기는 x1과 x2 사이에 이 변화를 반으로 쪼갤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촘촘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x1에서 x2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이 안에 간격이 발생을 한다면 x1과 x2를 자르고 나서 또 그 안에 점을 또 자르고 이렇게 계속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에 그 x1과 x2 사이의 구간을 잘라낼 수가 있다. 더 세분화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미분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세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소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값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분이란 이 차분값에서 이 차분값의 간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극한값이다. 즉 차분값의 극한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차분값은 일반적으로 이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 미분의 경우에는 델타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인 D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면 X1 빼기 X2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dx라면 x2가 x1에 거의 근접했을 때 x1 빼기 x2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를 굉장히 잘게 자르는 것을 미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델타 x분의 델타 f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x가 변화했을 때 y는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y가 x의 함수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분 함수도 역시 x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선이라면 이 기울기가 일정할 것이고, 직선이라면 어느 점이나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기울기 함수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점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x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0이 될 것이고, 0이 될 때까지 기울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음에 이 최적점을 지나고 나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기울기 함수도 x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울기 함수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할 때는 증분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한으로 표시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증분의 0으로 수렴하는 극한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차분값의 간격이 거의 0으로 수렴할 때 어떤 함수에서 이 기울기 값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때 이 기울기의 극한 상태를 바로 도함수다.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제 그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이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때 이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 직선의 경우에는 x1과 x2 점을 연결하는 평균 기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을 했을 때 이 점이 x제로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는 x제로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바로 어떤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도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순간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은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도함수가 음수면 순간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란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 함수가 미분값으로 표현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한다. 기울기 함수가 미분함수로 표현된 경우를 도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표기는 함수 위에 이렇게 한 번 미분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약속이 한 번 이렇게 그 하이픈을 한 번 이렇게 위에 표기를 해주는 형태로 미분을 도함수를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fx의 도함수라고 한다면 dx분의 dy로 표기를 하고 함수에는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이 무엇이다 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을 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푸는 것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극대극소값을 찾는 방법은 바로 그 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미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빼기 2x라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순간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중요하죠. 사실 개념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교 시절이나 아니면 기초 이제 수학을 배우실 때 미분을 하나하나 이제 원리에 그대로 놓고 즉 극한을 푸는 방식으로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미분 법칙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법칙에 대입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원래 이제 푸는 방식으로 미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어떤 식으로 공식에 대입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보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가지 미분 법칙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미분 법칙은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수함수란 y가 이렇게 10 이렇게 상수값으로 주어진 함수죠. 이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y는 10이라는 함수라면 y가 10에서 직선인 형태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미분 법칙은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그 기울기가 얼마인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0에서 수평으로 함수가 표기가 되고 이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를 미분할 경우 도함수는 0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몇 함수의 미분 법칙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즉 x의 n승, 즉 x의 n제곱 함수, 즉 거듭제곱 함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제곱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가 2차 함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는 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y는 x제곱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0에서 x가 0일 때 기울기가 y는 x제곱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영역에서 즉 0점을 기준으로 양수 영역 x가 양수인 영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양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x가 음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 값들을 구해서 연결을 해보면 아마 이러한 함수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미분 법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함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y는 x에 n제곱을 미분을 한다면 dx분의 dy, 즉 도함수는 n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n 곱하기 다음으로 x의 n이 아니라 x의 n-1 제곱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라면 이 경우에 도함수 dx분의 dy는 2x 곱하기 2 빼기 1 그래서 2 곱하기 x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원함수의 한 차수 아래의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듭제곱 함수의 이제 미분 법칙은 그 거듭제곱을 앞으로 빼낸 다음에 이 거듭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두 함수가 더해진 상태로 나타난 그런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y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더해진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죠. 이 경우에는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이때 dx분의 dy는 각각의 함수를 미분을 해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dx분의 dfx 더하기 dx분의 dg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미분 법칙은 가산 법칙을 만족한다. 즉 더하기가 되어 있을 때 각각을 이제 미분을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를 미분을 한다면 dx분의 dy는 일단 2 곱하기 x의 2 빼기 1 더하기 2분의 1 x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도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곱의 미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의 3승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난 함수인데 이 경우에는 dx분의 dy는 x의 세제곱을 f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를 gx라고 해보면
이때 법칙은 이렇습니다. 일단 dx분의 d fx 곱하기 gx를 먼저 해주고 더하기 fx 곱하기 dx분의 dgx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 한 개씩 이제 미분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미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곱해서 그 두 개를 서로 더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편하게 표기를 할 때는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보자면 일단 f'x는 dx분의 dy는 3 곱하기 x에 3 빼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더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2x 2 빼기 1승 이렇게 마이너스 0 이렇게 이제 표현된 g 함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면 이 경우에 3x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곱의 미분 법칙의 경우에는 일단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해주고 원함수를 곱하고 또 이 경우에도 원함수 곱하기 미분함수 즉 도함수를 곱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눗셈의 미분 법칙도 말씀을 드리면 나눗셈의 경우 어떤 y라는 함수가 y는 fx분의 gx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미분을 하게 되면 dx분의 dy는 일단 분모의 경우는 gx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분자의 경우에는 일단 dx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fx 곱하기 gx로 표기가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나눗셈의 미분법칙에서는 뒷부분을 빼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 곱하기 dx분의 dgx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x 곱하기 gx 빼기 fx 곱하기 g'x 나누기 gx의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하실 점은 나눗셈에서는 분모에 오게 되는 함수의 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오게 되고 다음으로 일단 분자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미분을 해주고 분모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곱해준 다음에 빼줘야 한다. 즉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 함수에 대한 미분 법칙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많이 사용하는 미분 법칙으로 연쇄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체인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쇄 법칙은 뭐냐면 어떤 c라는 변수가 종속 변수인데 y의 함수이고 다음으로 y는 x의 함수로 표기가 될 때 이때 만약에 x에 대해서 함수 g를 미분을 한다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dx분의 dgx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x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c라는 함수는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때 x는 c의 직접적인 설명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y를 한 번 더 거쳐서 설명변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순수하게 x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변화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연쇄법칙이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연쇄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쇄법칙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한번 보시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c는 fy이고 y는 fx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때 c는 f of g of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x에 대해서 c를 이제 x 변화에 따른 c의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일단 x에 대해서 gx가 먼저 이렇게 미분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fx를 미분을 해준 것을 앞에 곱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함수 gx에 대한 fy에 대한 이제 도함수 부분, 이 부분이 함수 gx에 대한 도함수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쪽이 함수 f에 의한 도함수, 그리고 이쪽이 함수 g에 의한 도함수,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놓고 풀어본다면 c는 y의 제곱,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dx분의 dc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c는 x의 3승 더하기 5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연쇄법칙에 의해서 dy분의 dc 곱하기 dx분의 dy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dy분의 dc는 y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dx분의 dy는 당연히 3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y는 x 세제곱 더하기 5 때문에 곱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3x의 5승 더하기 15x의 제곱,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때 c라는 함수를 그대로 x에 의한 함수로 나타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풀어보면 x의 6승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x의 3승 더하기 25, 그래서 x의 6승 더하기 10x의 3승 더하기 25,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6x의 5승 더하기 30x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2가 곱해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경우에는 6x의 5승 더하기 30x의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x를 모두 전개해서 풀이한 결과와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풀이한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 미분을 실제로 풀이할 때, 즉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미분을 풀이하는 이제 방법이다. 풀이하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